네, 안녕하세요. 시안섭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론 강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장 안드로이드 가이드라인이 이론 수업으로는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과제의 피드백을 제가 틈틈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피드백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 차차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차가 좀 많죠. 총 7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내비게이션, 아이콘, 앱바와 시트, 탭과 버튼, 리스트와 내비게이션 드로어, 카드, 컨트롤. 자,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디자인에 대한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비게이션. 지난 그 iOS 가이드라인에서도 살펴봤듯이 안드로이드에도 역시 내비게이션의 유형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작업에 대한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작업에 대한 명령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거나 또 해당 작업의 상세한 내용을 보기 위한 화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내비게이션의 유형이나 형태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의 내비게이션의 유형을 살펴보면 측면 내비게이션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lateral navigation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 측면 내비게이션을 iOS의 그 평면 내비게이션, 즉 플랫 내비게이션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가 어떤 동일한 레벨의 화면으로 이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측면 내비게이션, lateral navigation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통 이 최상위 메뉴 간의 이동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좌측에 보시면은 드로어라는 사이드 메뉴와 같은 그런 어떤 드로어 같은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단 내비게이션, iOS에서는 탭 바라고 불렀었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상단에 이런 탭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워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전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요. 이 전면 내비게이션은 연속적인 계층 구조에서 점점 이 흐름에 따라서 진입하는 과정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유튜브를 실행을 했다, 유튜브 뮤직을 실행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유튜브 뮤직이 실행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추천하는 음악들이 이렇게 뜰 수도 있고 또 앨범 리스트들을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도 있고 또는 가수별로 조회를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일 첫 화면에 보시면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보통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앨범으로 갔다가 앨범에서 어떤 음악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음악이 플레이가 되는 그 화면의 진입까지의 여정, 어떤 이런 과정들을 쭉쭉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를 우리가 포워드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게 예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역방향 내비게이션, 즉 백워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층적인 구조에서 하위로 계속해서 진입을 했다가 다시 이전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차 최상위 계층으로 이동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이동을 이제 역방향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뒤로 가기 버튼이라든지 상단에 있는 화살표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전환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이 때로는 이런 역방향 내비게이션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향식 내비게이션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상향식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백 버튼을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최상위 화면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전 화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는 화면이 현재 계층에 머물러 있는 현재 계층에서의 그 이동되는 어떤 수평적인 어떤 그 이동 또는 그 화면이 계층을 벗어난 형태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4단계에서 4-1단계, 4-2단계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저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 과감하게 4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보통 이제 4-2단계 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백 버튼을 눌렀을 때 4-1단계, 그리고 다시 백 버튼을 눌렀을 때 4단계, 또 백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뭐 위에 3-2단계가 있으면 3-2단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저렇게 화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는 바로 그 단계들을 건너뛰는 어떤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앱을 구현하는 방식이나 사용자가 심성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이동되는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형태의 구현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런 형태로 화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 의도적으로 상위 계층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비게이션의 전환, 내비게이션 트랜지션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의 전환이라는 것은 이 화면과 화면 사이를 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일련의 상황들을 의미하는 건데, 보통 이런 화면 전환이 일어났을 때 모션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현재 있는 화면하고 그 다음에 있는 화면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쵸?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펼쳐지니까 이 카드를 펼치는 효과가 나는구나, 뭔가 이런 것들을 암시해 볼 수 있는, 사용자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화면 전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계층적인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이 계층 구조상 한 수준 위나 또 아래로 이동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포워드 내비게이션과 백워드 내비게이션의 그런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동하는 전환 방식, 그 모션들, 그리고 그 화면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보시면은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음은 동일 계층의 전환, 그래서 peer transitions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동일 계층 전환은 그 이제 현재 계층 레벨에서의 동일 계층 간의 어떤 전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바와 같이 이미 부모가 있지만 지금 나는 자식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동일 계층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3-1, 3-2, 3-3 뭔가 이런 어떤 그 평면 이동이 되겠죠. 자, 이런 전환에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모션, 상황,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것을 어떤 터치를 해서 이동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내가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넘어갈 수 있는,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슬라이딩을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사용자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의 동일계층 전환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위 전환인데요. 말 그대로 이 앱의 가장 최상위 레벨에서의 전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까 그 동일 계층의 전환은 이 최상위 레벨보다 하위에서의 전환을 의미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최상위 전환에서는 하위를 포함하는 어떤 그런 최상위 레벨에서의 전환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우측에서 좌측으로 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슬라이딩 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모션이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스위칭 하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불투명도나
또는 비율이 잠깐 뭐 축소됐다 확대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준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최상위에서 전환이 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아이콘인데요. 이 아이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 시간에 아이콘을 한번 제작을 해봤었죠. 네, 자, 한번 아이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제작하시게 될 어떤 모바일 앱의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콘, 이 런처 아이콘을 보면 이 앱이 어떤 앱이다라는 것을 실제 아이콘 타이틀을 보지 않고서도 바로 어떤 앱인지를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가 많이 중요한 어떤 그런 형태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 머티리얼 디자인에서는 좀 물리적인 질감이 느껴지게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종이를 접었을 때 그림자가 비치는 부분들을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더 질감이 좀 잘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의 어떤 아이콘을 디자인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더욱 좋은 어떤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아이콘의 사이즈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48 by 48로 이제 기본 사이즈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제작이 되는데 이제 뭐 48 픽셀 기준인데 보통 우리가 DP로 계산을 하게 되면 XXX HDPI냐 또 그냥 XX HDPI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픽셀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 내용은 이제 185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은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48 by 48로 아이콘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 너무 디테일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4배 정도 키워서 4배 정도 키워서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DP를 적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48 by 48에서도 아이콘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다양한 사이즈로 이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iOS랑 다르게 iOS는 이 정사각형으로 아이콘을 디자인을 하면 라운딩 처리를 하지 않고 디자인을 하면 알아서 외곽 라운딩 처리가 되죠.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마다 런처에다가 이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일반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그런 일반 런처들이 별도로 적용하는 그런 외곽 라인 규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상으로는 별도의 외곽 라인을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이 아이콘의 키 라인 쉐입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 라인에 맞춰서 아이콘을 제작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키 라인 안에 또는 이 키 라인에 맞춰서 아이콘을 디자인을 하시면 좀 더 통일성 있고 밸런스가 맞는 그런 형태의 아이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형태로 런처 아이콘을 디자인을 하면은 좀 더 통일감 있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안정감이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도 이 키 라인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키 라인에 대한 이 쉐입 파일은 지금 제가 아래 URL을 적어 놨는데요. material.io에 접속을 하시면 디자인 메뉴가 있어요. 그 디자인 메뉴를 클릭하시고 좌측에 아이코노그래피라는 메뉴 선택하시고 시스템 아이콘즈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리드 앤 키라인 쉐입이라는 그런 다운로드 버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AI 파일로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AI 파일은 원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어야지 열리는데 XD에서도 이 AI 파일이 열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AI 파일을 XD에서 열어서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아이콘은 디자인할 때 이렇게 레이어 구조를 활용을 하셔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겹겹이 디자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런처 아이콘은 앱이 실행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홈 화면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실행 아이콘이라고도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눈에 잘 띄고 시인성이 좋고 또 이 앱을 상징하는 거인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앱 아이콘 하나로 이 앱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디자인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디자인하실 때 이렇게 사진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이콘 안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너무 일부분만,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좀 잘못 삽입해서 이렇게 일부분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콘을 디자인할 때 어떤 심볼이라든지 또는 상징적인 어떤 그 이미지들을 잘 표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앱 아이콘의 크기는 뭐 픽셀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레이스토어에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콘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512 by 512까지 다양한 아이콘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 아이콘의 크기는 가장 최소 단위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48 픽셀 또는 48 dp, mdpi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배로 이것을 늘리면 640 dpi의 런처 아이콘 크기는 192 by 192 픽셀의 크기가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액션바에 대한 아이콘. 이제 여러 아이콘 종류를 디자인할 때 아까 이제 런처 아이콘 디자인할 때의 규정을 살펴봤고, 다음에는 이제 액션바 아이콘에 대한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액션바 아이콘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이 액션바 아이콘에 들어가는 아이콘은 보통 이렇게 그 단일 색상으로 플랫한 어떤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뭐 그라데이션이나 뭐 3D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삽입을 하면 어울리지 않겠죠. 다음은 이제 탭 아이콘인데요. 이 탭 아이콘을 제작하실 때도 역시 단일 색상의 배경 투명하게 해서 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상태 표시 아이콘. 이제 상태 표시 아이콘의 경우에는 좀 다크 모드일 때랑 라이트 모드를 감안해서 두 가지 종류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또 역시 이제 3D 입체나 뭐 내부에 이제 뭐 그림자를 넣는다거나 뭔가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플랫한 디자인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대화형 아이콘인데요. 뭐 다이얼로그 아이콘이라고도 부르는 대화형 아이콘인데, 크기는 뭐 이렇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팝업 형태고 이제 윈도우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비어 있는 하얀색 배경이나 아니면 백그라운드 컬러의 위에 이제 있는 아이콘이다 보니까 뭐 그라데이션이라든지 또는 내부 섀도우를 줄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충 뭐 이런 데에 쓰이는 아이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스트 뷰 아이콘인데요.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대화형 아이콘, 다이얼로그 아이콘과 비슷하지만, 보통 이제 리스트 뷰 아이콘은 보통 메뉴에도 사용이 되고요. 또 안드로이드 세팅 화면에 보면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도 사용이 되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플랫하고 이런 단일 형태의 색상으로 구현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 다음은 이제 아이콘을 저장할 때 저장 파일명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라는 부분인데, 보통 앞에다가 이제 접두사를 붙이죠. 프리픽스라고 해서 접두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이 의미하는 단어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은 반드시 파일명을 소문자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소문자로 작성을 해야 되고, 뭐 맨 앞에 대문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문자 이런 형태로 하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보통 이제 뭐 IC 언더바 붙이고, 이게 뭐 버튼에 들어가는 아이콘이다 그러면 IC 언더바 BTN 그리고 또 언더바하고 뭐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의 이름을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뭐 아이콘, 런처 아이콘, 리스트 뷰 아이콘, 액션 바 아이콘, 뭐 상태 표시 아이콘 이런 내용들에 맞는 접두사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 접두사를 쓰고 그 다음에 언더바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이 의미하는 단어를 붙이면 아주 올바른 파일 네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스템 아이콘인데요. 이 시스템 아이콘은 이미 안드로이드 OS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인데요. 이 시스템 아이콘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아이콘이 없다 하면은 최대한 이 시스템 아이콘과 아주 비슷한 어떤 룰을 적용을 해서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보통 시스템 아이콘의 크기는 이 터치를 하느냐 아니면 마우스나 이 키보드로 조작을 하는 상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기를 측정하는 값이 서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아이콘을 디자인을 할 때는 반드시 2dp 이 dp만큼 여백을 만들어 놓고 그 라이브 영역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디자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 아이콘을 직접 제작할 때 살펴봐야 될 규칙이 있는데요. 총 6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스트로크 단자, 모서리, 카운터 영역, 뭐 스트로크, 카운터 스트로크, 경계 영역. 뭐 한글로 표현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이런 바운딩 에리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기존 시스템 아이콘과 동일한 룰을 적용을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이 아이콘에 예를 들면 라운딩 처리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 레디우스 값은 EDP여야 됩니다. EDP여야 되고 내부에다가는 이런 곡선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외곽의 부분에만 이렇게 곡선 처리를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의 굵기는 반드시 EDP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통일된 디자인의 형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선의 굵기가 3dp가 되거나 뭐 2.5dp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부에도 투명한 어떤 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공백도 항상 EDP로 똑같이 일치하게 맞춰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너무 복잡하다 이 아이콘 표현이. 그래서 EDP로 하게 되면은 너무 표현이 좀 어려워진다, 디테일한 표현이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1.5dp로 이렇게 약간 이제 미세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optical corrections, 그래서 이제 광학 보정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미세하게 1.5dp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이 아이콘을 배치할 때,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 염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터치를 할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 이게 아이콘을 제작했다고 해서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터치할 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터치할 공간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약 2배 정도의 가로 세로 약 2배 정도의 크기를 터치 영역으로 보고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크 모드를 지원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된 아이콘을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해서 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뭐 어두워지거나 좀 어두운 컬러가 이렇게 있었을 때 투명도만 조절해 가지고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통 색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투명도로 했다고 잘 보인다고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색상으로 구분을 해서, 왜냐면 배경에 어떤 것들이 깔려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색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컬러를 통해서 색상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의 디자인 형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아이콘 디자인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요. 브랜드 로고가 얼마나 이 앱의 전반적인 디자인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앱바와 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